안녕하세요. 제17회 수요 낭독회 수요 라디오를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만나던 모습이 아닌 목소리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겸사겸사 수요 낭독회의 규모를 키워보고자 17회 수요 낭독회는 수요 라디오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수요 라디오의 막을 여는 것은 평소 뒤에서 열심히 준비하던 고3 친구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책을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선생님, 왜? 날 떠나지 않을 거죠? 나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쓸어넘겼다. 글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지. 한 학년이 끝나면 넌 다른 반으로 가서 다른 선생님 밑에서 배우게 될 거야. 하지만 그때까진 우리 반에 있을 거고 또 한참 나중 일이니까. 쉴라가 벌떡 일어섰다. 내 선생님은 선생님이에요. 다른 선생님은 싫어요. 지금은 내가 내 선생님이지. 하지만 언젠가는 다른 선생님과 만나게 돼. 도리질하는 아이의 눈빛이 흐려졌다. 여기가 내 반이에요. 난 끝까지 여기에 있을 거예요. 당장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란다. 그때가 오면 너도 준비가 되어 있을 거야. 아니에요. 선생님이 나를 길들였으니까 책임져야 돼요. 날 끝까지 책임져야 하니까 절대로 떠나면 안 돼요. 여기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선생님도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날 길들인 건 선생님이 잘못이에요. 아가씨, 나는 쉴라를 무릎 쪽으로 당겼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날 떠난다면서요. 쉴라는 내 손을 뿌리치고 비난하듯이 말했다. 우리 엄마처럼 지미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처럼 아빠도 감옥에 끌려갈까봐 무서워서 날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빠 입으로 그랬어요. 선생님도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날 실컷 길들여 놓고 내가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도 떠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단다 쉴라. 난 늘 떠나지 않아요. 난 여기에 남아있을 거야. 학년이 끝나면 변화가 오지만 난 널 떠나는 게 아니야.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이고 떠났지만 사실은 여우랑 늘 같이 있는 셈이야. 여우가 밀밭을 볼 때마다 어린 왕자 생각을 한다고 했거든. 그러면서 어린 왕자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하겠다고 했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린 언제까지나 서로 사랑할 거야. 그렇다면 작별도 별게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그 사랑을 조금 느낄 수 있거든. 틀려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내가 팔을 뻗어서 쉴라를 다시 한번 끌어당기려고 했지만 그 아이는 고집불통이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기는 어렵겠다. 넌 떠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나도 당장 떠나는 건 아니니까. 언젠가 너도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한결 나아질 거다. 안 그래요. 그런 준비는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아이를 꼭 안고 흔들어 주었다. 쉴라는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난감했다. 주리병원에 빈자리가 생기거나 오는 7월에 학년이 끝나면 어차피 떠나야 할 날은 오기 마련이다. 사실은 우리 교실이 내년까지 남아있으리란 법도 없다. 없애려고 마음먹으면 이유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내년에도 내가 쉴라를 맡게 되길 바라는 건 부질없는 희망이었다. 작별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과연 이 아이가 앞으로 넉 달 뒤에는 지금하고 다른 생각을 갖게 될지 자신할 수 없었다. 쉴라는 내 손에 몸을 맡긴 채 내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선생님 울 거예요? 언제? 헤어질 때. 여우가 한 말 기억나니? 한 번 길들여지면 울 각오를 해야 한다고 했지? 옳은 말이야. 조금은 울겠지. 누군가와 헤어질 때마다 조금씩 우는 거야. 사랑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사랑 때문에 울 때가 있는 거란다. 난 지미하고 엄마를 생각하면서 울지만 엄만 날 조금도 사랑하지 않아요. 글쎄다. 그건 내가 너를 알기 전의 일이고 난 내 엄마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엄마가 널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좀 그렇구나.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주 드물어. 그렇지만 엄마는 날 길가에 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자식한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빠도 그렇게 말했어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슐라,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누구 말이 옳은 건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만남이 항상 그런 식으로 끝나는 건 아니란다. 난 그런 식으로 떠나지 않을 거야. 학년이 끝나고 내가 다른 곳으로 가서 우리가 얼굴을 못 보게 되더라도 우린 같이 있는 셈이야. 여우가 말한 것처럼 밀밭을 볼 때마다 어린 왕자를 생각하게 되듯이. 그렇게 보면 어린 왕자는 늘 여우 곁에 남아있다고도 볼 수 있지. 우리도 그런 식으로 될 거야. 내가 바라는 건 밀밭이 아니라 선생님이에요. 얘가 그렇다는 거지. 처음에는 슬프겠지만 차츰 나아져서 나중에는 좋아질 거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왠지 푸근해지는 그런 느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함께 지냈던 행복한 시간을 잊을 순 없잖니. 내 기억은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거야. 슐라가 내 품에 얼굴을 묻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지금은 그런 걸 걱정할 때가 아니지. 아직 먼 훗날 일이니까. 안 그래도 생각할 게 얼마나 많은데. 제 진로가 심리학과 연관되어 있는 분야라 심리학과 관련된 책을 찾다 보니 토리 헤이든의 한 아이라는 책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책은 이야기 형식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책이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추천을 해주고 싶어 이 책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슐라가 선생님께 헤어질 때 울 것이냐고 묻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별에 대한 생각을 이런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어렸을 때 엄마와 죽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잊기 싫다고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도 나네요. 저는 슐라가 마지막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이별, 죽음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 것 같아요. 이런 모습에 모든 사람들 속에 슐라 같은 어린 아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책에서 슐라와 선생님이 신뢰를 쌓는 과정 중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가 제일 와닿았어요. 이 부분을 보니 사람과 사람이 신뢰를 쌓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불신이 생기는 것이 다시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상처가 기반이 되어 신뢰가 더욱 잘 유지되도록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슐라처럼 어린 시절에 아픔을 겪은 아이들이 타인에 대한 불신이 생겨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는데 요즘 사회에 그런 아이들이 많아서 너무 걱정이네요.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지금은 그런 걸 걱정할 때가 아니지. 아직 먼 훗날 일이니까. 안 그래도 생각할 게 얼마나 많은데 라는 부분은 이 책에서는 그런 슬픈 부분은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뜻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아이들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이별, 죽음,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가까운 미래를 보도록 눈을 돌리게 하는 어른들의 행동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것으로 정의의 낭독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어서 성권이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물개로봇 파로는 일본 산업기술 총학연구소에서 개발한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초 심리치료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주로 약국과 병원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파로는 환자의 균을 복돋고 혈압과 맥박을 안정시키는 특수교육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파로를 개발한 일본의 시바타 타카나리 연구진에 따르면 소아증신질환으로 반년 동안 침묵하던 어린이가 파로와 감성적으로 소통하면서 말문이 열게 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 로봇은 복슬복슬한 털도 있고 실제 바다표범 새끼를 만지는 듯 매끈매끈한 감촉을 지녔습니다. 또 눈을 깜빡거리며 잠에서 깨기도 하고 안아달라고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답하는 기능이 점점 향상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침에 일어나 뭘 먹을지 고민하고 있으면 파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수요일 아침엔 냉면을 드셨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체온이 낮으니 냉면보다는 온면을 드시는 게 어떨까요? 5시에 떡볶이를 먹을까? 아니요. 떡볶이는 너무 맵고 자극적이어서 현재 몸 상태로 고려했을 때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복하시고 드시죠. 이렇게 말이죠. 아마 앞으로 많은 노인분들이 개보다 파로를 더 선호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와 차이점이 있지요. 첫 번째, 파로는 개처럼 똥과 오줌을 안 쌉니다. 젊은 사람도 개 대소변을 치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노인분들께는 더 힘들고 귀찮은 일일 겁니다. 두 번째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역시 중요한데요. 물건을 활키워서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유명 가수의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서 사망사고를 일으켜 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파로는 유명사고를 일으키지 않아요. 한마디로 파로는 노인에게 안전과 편의를 살아있는 반려동물보다 잘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살아있는 반려동물이 갖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말이죠. 최근에는 발달 장애의 자폐아에게 부족한 자율성과 감성지능 발달을 지원하는 로봇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최근 개발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용 로봇인 카로는 아동이 치료실 안으로 들어오면 안녕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또 얼굴 탐지기를 이용해 아이가 시선을 마주치는지 확인한 후 얼굴 표정을 시각각 바꿔가며 아이가 기쁨, 슬픔 같은 감정을 알아챌 수 있는지 평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동 환자가 눈을 맞추고 카로가 나타내는 감정이 무엇인지 맞추면 동요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을 제공하면서 자폐 아동의 사회성을 강화시켜 줍니다. 로봇은 환자나 노인 그리고 자폐아들에게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들에게 정신적인 위안과 풍요를 제공해 주겠죠. 하지만 4차 산업시대의 로봇이 여기에서 멈추겠습니까? 자, 다음 로봇을 한번 보시죠. 가장 유명한 로봇 중 하나인 페퍼입니다. 소프트뱅크에서 만들어 유명해진 로봇이지요. 진정한 다용도 로봇이자 가정용 로봇 시대의 서막을 알린 로봇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을 제조업체와 ICT의 결합이라고 할 때 아마 이 페퍼가 가장 대표적인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봇을 가장 잘 만드는 일본과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앞서가는 IBM의 결합이니까요. 물론 페퍼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장착한 움직이는 로봇인 휴머노이드가 페퍼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적 측면에서 전문성은 왓슨에게 뒤지고 접근성은 아마존의 알렉사를 탑재한 에코와 같은 인공지능 스피커에 뒤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편의점이나 슈퍼에 휴머노이드가 점점 더 많이 배치되어 빅데이터를 모으고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실제로 페퍼는 일본 편의점에 배치되기 시작했고요. 손님이 들어오면 페퍼가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페퍼는 빅데이터를 근거로 손님을 파악할 겁니다. 아, 이 사람은 35세 내외의 사무직 샐러리맨이고 이 새벽 시간에 온 것으로 보아 어제 사무실에서 밤을 샜구나. 이 사람의 수염 길이가 0.7mm인 것으로 보아 면도기를 사러 왔구나. 깎인 각도로 보아 전기식 면도기가 아니라 수동식 면도기를 선호하구나 라고 판단한 페퍼는 이렇게 손님에게 말할 겁니다. 손님을 위한 A사의 면도기는 왼쪽 상단에 배치되어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20% 세일입니다. 라고 말이죠. 머지않은 우리의 미래일 겁니다. 많은 영화 탓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동반 로봇을 생각하면 자꾸 인간의 감정을 가진 로봇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재앙이나 공포를 떠올리곤 하지요. 물론 그런 로봇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곧 다가올 로봇은 빅데이터를 축적하여 나의 요구를 파악하고 나에게 물질적 풍요를 제공하기 위한 행위를 제공하는 기계라는 겁니다. 이러한 로봇은 우리 일상에 점점 더 많이 생겨 곁에 있게 될 겁니다. 친구 로봇, 애인 로봇, 선생 로봇의 등장은 먼 미래의 일만은 결코 아닙니다. 전에 뉴스에서 기계가 일자리를 대처한다는 말을 듣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생겨 이번 기회에 찾아보다가 재밌어 보이는 이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것 같은 책이었는데 막상 읽어보니 최진기 작가님이 어려운 부분을 재치있고 쉽게 풀어서 되게 재미있게 읽었어요. 요즘 4차 산업 얘기로 로봇이 많이 언급되는데 저런 로봇이 더 많이 생산된다면 사람이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을 대신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의 정신적 부분을 케어한다는 것은 사람도 하기 힘든데 그걸 로봇이 대신 해줄 수 있다니까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로봇이 사람을 대신할까봐 조금은 두렵기도 하네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사람의 상태를 파악한다는 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의 감정을 제일 잘 아는 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사례를 보니 이제는 사람이 아닌 로봇으로 대체하는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로봇을 잘만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편리하지만 로봇의 비율이 너무 많아졌을 때의 문제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네요. 성권이의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로봇들을 알 수 있었어요. 시대가 변할수록 로봇들이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간에게 편리함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점차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저런 상황이 닥치게 되었을 때를 생각하면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았는데요. 저는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고 사람의 기본 높이가 더 높아지겠지만 사람이 하나하나 신경을 쓸 수 없는 부분을 신경 써준다면 얼마나 더 편리해질 것인지 정말 기대됩니다. 이것으로 성권이의 낭독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연이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 동아시아의 태풍으로 인한 수십억의 피해, 미국의 여러 차례의 허리케인으로 인한 상상을 초월하는 황폐화, 지난 초여름의 불볕더위, 가뭄으로 인한 수확 감소, 메마른 개울, 녹는 알프스 빙하 등은 세계의 생태 위기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환경오염은 자연을 위태롭게 하고 인간을 위협하고 경제적 피해를 유발한다. 석탄과 가스, 석유의 연소 및 유해물질의 방출을 통한 생태계의 온난화가 원인이다. 그 결과가 에너지 계산서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그 값을 지불해야 한다. 대안은 다음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이다. 태양광선과 태양열, 풍력 및 수력, 다시 자라는 바이오 에너지, 지열. 이로써 유해 물질의 방출이 없고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가능성을 갖게 된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반적인 변화 없이는 생태적이고 경제적인 미래 가능성이 없다. 이러한 변화의 실현은 이제 시간 문제이다. 독일은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인 화석과 원자력 에너지의 악순환을 깨트리기 시작했다. 재생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를 전력 부분에 역동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수단이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전력 생산을 위해 설치된 모든 태양광 발전 시설의 20%와 풍력 전기 용량의 40%가 독일에 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시설에 관한 한 선도적인 공업 국가이다. 연간 성장률은 30%에 이른다. 바이오 연료의 경우에는 2006년에 무려 80%에 이르렀다. 이것은 모든 다른 산업 분야보다도 높다. 경제의 어떤 분야에서도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지는 못했다. 다른 분야의 추세와 달리 5년 안에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긴 것이다. 이 길을 일관되게 계속 가고 이러한 도약을 수출 분야에 이용한다면 수년 내에 50만 개의 일자리도 가능할 것이다. 이로써 환경을 되살리는 동시에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새 정부가 3인당 녹색당 정부의 핸디캡을 재생에너지법을 통해 수정 추진하고 태양열 생산을 위한 새로운 법을 빨리 만든다면 생태적인 에너지 경제의 기적은 가능하다. 구에너지 경제의 신화. 재생에너지법을 관철시킬 때 인습적인 에너지 경제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종래의 에너지 경제는 에너지 공급의 구조 변화를 가능한 오래 지연시키려 하고 원자력 및 화력 대형 발전소들은 전력 생산을 고수하려 하기 때문이다. 수년 전부터 에너지 경제계와
정치계, 일부 경제, 언론계 인사들로 이루어진 개혁 거부 세력이 재생에너지법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캠페인은 일반 시민에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려 한다. 이 캠페인을 벌이는 사람들은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를 막으려 한다. 4만 메가와트의 출력을 갖는 새로운 대형 화력 발전소를 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이다. 바람이 항상 부는 게 아니고 태양도 항상 비추지 않기 때문에 풍력 및 태양 에너지 전류가 대형 화력 발전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바람이 불지 않는 시간이나 해가 비추지 않는 시간에 화력 발전소가 대신 채우기 위해 계속 가동 상태로 대기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화력 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한 유해물질의 오염이 심지어 더 심해진다고 한다. 또 재생에너지용 전력 공급 요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초과 비용은 가구당 매달 6유로에 달하고 그 비용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가 보조금은 이미 석탄 보조금을 넘어섰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풍력 발전 시설은 경관을 해치고 세대를 떼죽음을 유발하기도 한다. 학교에서 환경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되고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읽으면서 어렵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든 것 같아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정보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알게 된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수연이가 낭독을 해준 책을 통해 재생에너지도 단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예전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공부를 할 때 신재생에너지도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돈에 관련된 문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몰랐어요. 적지 않은 충격이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나 석탄 발전소를 놓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요즘 확실히 환경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을 저도 실감하고 있어요. 학교 수업에서도 환경 문제가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친환경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 하늘이 맑아졌다는 소리를 듣고 좀 충격적이었고 그렇게 되면 생태계를 되돌려 놓는 것도 우리가 책임져야 할 문제 같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환경을 지키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연이가 추천한 책을 들으면서 환경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가 환경에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점이 있어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듣고 신재생에너지와 구에너지에 대해 내가 알았던 사실과 달라서 새로 배우게 되었다. 이것으로 수연이의 낭독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어서 선혜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재봉틀을 샀다. 회사를 그만두고는 돈 들어가는 일은 다 끊었는데 재봉틀은 샀다. 옷을 만들어서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 마음먹었다. 가격을 알아보는데 운 좋게도 1년에 한 번뿐이라는 중고 재봉틀 대방출 공고가 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전기 재봉틀 가격이 단돈 5만원. 인천에 있는 이 재봉틀 회사의 수리 대리점이자 중고 판매점에서만 팔았다. 질긴 청가방 하나를 들고 지하철을 탔다. 매장에는 자수가 자유자재로 된다는 최신형 재봉틀부터 온갖 재봉틀 종류가 많았다. 옷을 만들고 싶다니까 중고로 팔리는 기본형 재봉틀로는 옥스포드천 같은 톡톡한 면 종류만 바느질이 된다고 했다. 옷을 만들려면 고급품을 사라고 했다. 최신형 중고가가 50만원이라고 했다.
어차피 한번 살 것이라 잠시 망설였지만 초짜가 연습도 할 겸 막 쓰기에는 싼 게 최고 같았다. 하다가 진력이 나거나 내 솜씨로는 턱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무르기에는 50만 원은 너무 크다. 돈을 신중하게 쓰는 나의 성품은 여러 일에서 실수를 줄여줬다. 재봉틀을 사는 시점에서는 실을 꿰는 법도 몰랐지만 아무튼 목표만은 높게 옷이었다. 손가방에 넣어 집으로 오니 재봉틀을 사는데 들어간 돈은 차비를 합쳐도 5만 5천 원이 넘지 않았다. 30대 후반부터 나의 꿈은 갑자기 패션에 꽂혔다. 신문사를 관둔다면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 생각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패션 담당 기자인 선배한테 몇 가지 제작 아이디어를 내면서 제작사와 손잡을 수 없는가를 물어보았지만 선배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평소에 멋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 패션은 무슨 패션이냐는 생각인 듯했다. 선배한테 까인 아이디어들은 5년쯤 뒤에는 꼭 시장에 등장해 대박 상품이 되었다. 티셔츠에 누가 멋진 그림을 그려서 고급스럽게 팔겠다는 계획에 선배는 누가 비싸게 사겠냐며 타박했고 파격적인 핫팬츠 계획도 그런 걸 입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했지만 둘 다 메가 트렌드가 되었다. 심지어 수영복처럼 등을 시원하게 파내린 원피스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딱 2년 후 장폴 고티에의 패션쇼에 등장한 뒤 다른 디자이너들로 번져갔다. 오트쿠티르, 고급 맞춤복보다도 내 감각에 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실행을 안 한 덕분인지 더욱 부풀어 오르기만 했다. 회사를 관두고 시간이 남아 돌자 진짜 옷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놀아보니 세상에는 좋은 강의가 넘쳐 흘렀다. 킬질은 창신동 공작소라는 곳에서 아주 싸게 가르치고 있었다. 거기 가서 실 꿰는 법부터 시작해서 파우치와 에코백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 기본적인 바느질에 양면 뒤집기, 지퍼 달기까지 배우게 되는 과정이었다. 인터넷에도 강의가 넘쳐났다. 실 꿰는 법조차 모르던 때에는 봐도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기초 교육을 받고 나니 동영상 강의가 눈에 들어왔다. 5만 원짜리 틀을 사길 잘했다는 것도 강의로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형 재봉틀도 노르발과 바늘만 바꿔주면 어떤 천도 바느질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재봉틀은 모든 회사의 제품 사양이 동일하게 제작되어서 기능이 단순하냐 복잡하냐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바늘, 노르발 같은 부속품을 모두 동일한 것으로 쓸 수 있었다. 휴대전화처럼 다른 제품으로 바꾸면 배터리와 충전기까지 다 바꿔야 하는 돈 먹는 귀신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기계로 재봉틀은 100년 이상 존재하고 있다. 오, 신거씨, 대단! 재봉틀을 신거가 발명한 것이라 여기고 감탄하다가 정확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뒤져보니 재봉틀은 신거가 발명한 게 아니었다. 신거는 원래 발명가의 아이디어를 베껴서 사업화한 사람이었다. 바늘이 아래쪽 구멍으로 실을 물어서 선을 뚫은 후 아래쪽 실과 엮이게 만든 현재의 재봉틀 구조를 만든 사람은 1846년 미국인 엘리어스 호우다. 그런 그는 이 기술로 큰 돈을 벌지 못했고 신거가 그대로 베낀 것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재봉틀의 대중화 시대가 열렸다. 호우의 박음질 자동화 아이디어는 그 자체로 완벽해서 손을 댈 곳이 없었다. 재봉틀은 이후 여러 곳에서 생산되었지만 서로 호환 가능하게 나온 것도 바로 이 최초의 원한이 뛰어난 덕분이다. 현재의 재봉틀이 전기 동력을 이용한다는 점만 다를 뿐 1846년과 작동 원리는 똑같다고 한다. 그러니 엘리어스 호우씨 대단! 재봉틀로 나는 우리 집 아이들의 옷단을 몇 개 고쳤고 나를 위해 원피스 2벌과 치마 1벌, 셔츠 2벌, 모자 1개를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깨달았다. 내 머릿속 구상을 판매하는 옷으로 만들려면 솜씨 좋은 패턴사와 재봉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 그들을 고용해서 옷을 만들어도 수익이 날지를 판단해야 디자이너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국 상업적 디자이너는 옷의 모양을 구상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업적 결단을 할 줄 알아야 가능했다. 어떤 천을 얼마에 얼마만큼 사서 어떤 디자인의 옷을 얼마만큼 만들어 세상에 판매하겠다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 패션 디자인은 상작보다는 유통이 중요한 분야였다.
나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생각을 깨끗이 접었다. 그 대신 가끔씩 재봉틀을 돌려 내가 쓸 물건을 만든다. 에코백을 배운 기념으로 자주 만나는 대학 동창 5명에게 에코백을 만들어 주었다. 모자를 좋아하는 언니와 동백나무를 준 친구에게 모자를 만들어 주었다. 엄청난 옷을 만든다며 동대문 시장에서 사온 자투리 천들은 장롱 안으로 들어갔다. 역시 5만원짜리 재봉틀을 사길 잘했다. 모두가 진로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저는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약간 바꿔 생각했습니다. 진로란 미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는 무언가에 국한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 또한 진로가 아닌 휴식에 관하여 쓰여져 있는 책을 선정했습니다. 이유는 이 책의 내용이 제 삶의 한 부분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재봉틀이 옷뿐만 아니라 가방이나 어떤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 정말 실용하다고 생각했다. 나 같은 똥손 말고 글쓴이처럼 솜씨가 좋은 사람이라면 도전해보고 싶다. 재봉틀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평소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어서 새로웠다. 나도 다음에 재봉틀을 이용하여 가방을 만드는 것을 도전해보고 싶다. 선우의 낭독을 들었을 때 제일 기억나는 부분은 30대 후반부터 나의 꿈은 갑자기 패션에 꽂혔다 라고 하는 부분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른이 되어서도 꿈은 있고 때때로 바뀌어지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학교에서 옷 만들기 수업에 들어가서 바지랑 티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쉬운 일이 아니란 걸 느꼈어요. 근데 만들고 나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재봉틀이란 게 저처럼 초보한테는 어렵지만 적응되면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내가 만들어서 입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직접 생활항복을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옷을 만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재봉틀을 사용하게 되면 손바느질을 안 하고 싶게 된다는 그때의 기분과 느낌을 회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 옷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잡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작가가 참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물론 마지막에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던 꿈은 접었지만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한 작가의 모습을 본받고 싶네요. 이것으로 선혜의 낭독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어서 라유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번역이란 책과 컴퓨터를 마주한 채 영어 텍스트와 한판 씨름을 해서 한글로 옮기는 것이다. 하고 싶지 않아도 별 관심이 없어도 일단 몸을 쓰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육체 노동과 달리 번역은 텍스트를 이해하는 힘과 그것을 글로 옮길 표현력과 이 일을 하겠다는 결혈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런데 가끔은 아무리 읽고 읽어도 원문이 지독하게 어려워서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거나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오리무중에 빠지거나 책이 너무 두꺼워서 시작부터 압도되거나 그날따라 머리가 지독하게 아프거나 아니면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좋아 책상 앞에 있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일하기 싫은 날도 있다. 그럴 때는 컴퓨터를 열어놔도 인터넷을 할 일 없이 배회하는 지옥이 시작된다. 그렇다. 슬럼프가 온 것이다. 사실 이 방법은 몇 년 전에 읽은 어느 일본 만화가의 에세이에서 빌려왔다. 작가의 동료 만화가에게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냐고 묻자 빚이 있으면 된다는 명쾌한 대답이 돌아왔다. 당시 작가는 한국 돈으로 10억의 빚을 지고 있었다. 이 정도로 따라할 생각은 없지만 평소에 생각도 하지 못한 단위를 지출하고 나면 공포와 함께 그동안 슬쩍 풀렸던 나사가 쪼이는 느낌이 들면서 어느새 슬럼프가 사라지는 것을 느낀다. 단, 무슨 수를 써도 번역이 하기 싫다면 단순한 슬럼프가 아니라 직업을 잘못 선택한 거일 수도 있으니 마음을 진지하게 들여다보자. 이렇게 슬럼프가 와버리면 약이 없다.
그래서 여러 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슬럼프 대처법을 몇 가지 만들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작정 집을 탈출하는 것이다. 일도 안 되는데 방에 틀어박혀 원고만 잡고 있으면 폐쇄공포증 비슷한 갑갑함이 느껴진다. 그럴 때는 하던 일 다 내려놓고 나가야 한다. 나는 일이 안 된다 싶으면 일단 인터넷으로 근처 극장들을 다 검색해보고 괜찮은 영화를 골라보러 간다. 운 좋게 걸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극장이 2개나 있는 동네에 사는 덕분이다. 그렇게 평일 오전 사람도 별로 없는 극장을 전시된 듯 만끽하며 영화를 본다. 마지막 방법은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면서 동시에 효과가 큰 방법으로 빚을 지는 것이다. 빚이라니 황당하겠지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라는 소리도 아니다.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을 과감하게 지르거나 하고 싶었던 일을 해버리는 것이다. 평소에 나는 번역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번역이 뭔지, 어떻게 번역을 하는지, 번역할 때의 마음가짐 등을 글쓴이를 통해서 생생히 배우고 가는 느낌이었다. 번역이 아니더라도 언어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여러분은 번역에 대한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슬럼프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신박하기도 하고 일리 있기도 했어요. 저도 요즘 슬럼프가 온 것 같아서 이 책에 나온 대로 하면 슬럼프가 해결될까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슬럼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지치는 것을 알려주는 거니까. 이 책에서 말한 대로 슬럼프를 안 좋은 것이 아니라 휴식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라유리가 낭독한 내용이 슬럼프가 오는 이유와 그러한 슬럼프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정 중 하나가 슬럼프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자기를 끝도 없이 하락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겨내는 방법을 자기가 알고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주위 사람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한 번쯤 그런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죠. 지금 시험 기간이라 다들 힘들 텐데 딱 이 시기에 라유리가 정말 좋은 책을 들고 와준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제17회 수요 낭독회, 수요 라디오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처음 도전한 것이다 보니 많이 실수를 하기도 했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낭독회를 라디오로 하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서 아쉬웠다. 다음에도 여건이 된다면 라디오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라디오를 하면서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잘했던 것 같아서 뿌듯하다. 또한 친구들 각자의 개성이 넘치는 책들을 보니까 새로워서 좋았다. 친구들아, 라디오를 준비한다고 수고했어. 이번 수요농회 수요 라디오를 준비하게 되면서 귀찮기도 안 하고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보니 재미있었습니다. 얘들아, 수고 많았어. 새로운 경험이기도 했고 성공적인 도전이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회 수요 낭독회, 수요 라디오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수요 라디오 때 뵙길 바랍니다.